자기야, 저 여편네 잠들었어? 그럼 약을 2배로 먹였는데 내일 아침까지 시체처럼 잘 거야. 걱정 마. 칠흑 같은 어둠 속 내 남편과 간병인이 거실에서 나누던 대화입니다. 그들은 제가 어서 죽기만을, 제 숨이 끊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날 밤 약을 삼키지 않았다는 것을요.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와 그들을 위한 완벽한 복수극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를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저는 제 남편을 제 목숨보다 더 믿었습니다. 30년 세월,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늘 제 곁을 지켜준 사람. 제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어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을 때도 제 손을 잡고 펑펑 울며 당신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고 맹세했던 그 사람. 세상 천지가 다 개벽해도 남편만은 영원한 내 편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저를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나를 치료한다며 매일 밤 남편이 먹여주던 그 알약이 저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저를 강제로 재우고 딴짓을 하기 위한 수면제였다는 걸 알았을 때, 그리고 제 수발을 들어주던 천사 같던 간병인 여자가 내 남편을 자기야라고 부르는 역겨운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아니,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만 찍힌 게 아니라 심장까지 도려내질 뻔했던 저의 피눈물 나는 복수극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기막히고도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딱 1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평소 감기 한 번 안 걸리던 제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후유증은 가혹했습니다. 왼쪽 팔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고 물 한 잔도 마시기 힘든 처지가 된 거죠.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남편은 휠체어에 앉은 저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고생하지 마. 당신 힘들게 안 해. 내가 아주 싹싹하고 경력 좋은 사람 구했어. 이 사람한테 다 맡기고 당신은 푹 쉬기만 해. 그렇게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간병인 최 여사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었을까 단정한 옷차림에 웃는 인상이 참 선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오자마자 제 마비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걱정 마세요. 저도 친정엄마 병수발 10년 넘게 했어요. 제 어머니 모시듯이 지극정성으로 모실게요. 그때는 그 여자의 눈웃음이 그렇게 징그러운 독사의 눈빛인 줄 몰랐습니다. 최 여사는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씻기 힘든 음식은 다 갈아서 떠먹여주고 대소변도 실은 내색 하나 없이 받아냈습니다. 남편 셔츠도 칼같이 다려놓고 집안을 반들반들하게 닦아놨죠. 저는 그런 최 여사가 너무 고마워서 제 비상금 지갑을 열어 용돈까지 쥐어주며 고맙다, 정말 고맙다 했습니다. 제 남편에게 꼬리를 치고 제 안방을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최 여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저는 하루 종일 비몽사몽 취해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저녁 약만 먹고 나면 혀가 굳고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져서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어젯밤 일이 기억도 잘 나지 않았죠. 몸은 물에 젖은 솜처럼 축축 처졌습니다. 여보, 나 왜 이렇게 몸이 처지지? 약이 너무 독한가 봐. 제가 물으면 남편은 제 이마를 짚으며 세상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력이 없어서 그래. 의사 선생님이 푹 자야 회복된다고 안정제 성분을 좀 넣었다더라. 그냥 맘 편하게 자. 자는 게 보약이야.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자꾸만 묘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방문을 닫고 잤는데 거실에서 웅성거리는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 소파 쿠션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집안에서 진한 여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쓰지 않는 아주 싸구려 꽃향기였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혹시 손님 왔었어? 거실에서 무슨 달그락거리는 술잔 소리가 들리던데. 그러자 남편은 정색하며 화를 내더군요. 무슨 소리야? 당신 또 헛것 들었어? 약 먹고 푹 자라니까 왜 예민하게 굴어? 아픈 사람이 밤에 안 자고 무슨 감시해? 사람 피곤하게 진짜. 평소에 큰 소리 한 번 안 치던 사람이 벌컥 화를 내니 저는 제가 진짜 뇌졸중 후유증으로 치매라도 오는 건가 싶어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주는 대로 약을 받아먹고 억지로 잠을 청했죠. 그게 저 짐승들을 돕는 일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주말에 큰딸 내외가 손주를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북적이는 집안 분위기에 기분이 좀 나아지더군요. 손주 녀석이 제 침대 위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갔는데 그날 밤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녁 약을 먹고 또다시 몽롱하게 잠들었다가 갈증이 너무 심해 새벽에 깼습니다. 베개를 고쳐베려는데 손에 딱딱한 게 잡히더군요. 손주가 낮에 가지고 놀던 펜 모양의 녹음기 장난감이었습니다. 이 녀석, 이걸 여기다 두고 갔네. 저는 무심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이의 옹알이나 들어보며 웃으려고요. 그런데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남편과 최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마 낮에 손주가 녹음 버튼을 눌러놓은 채 베개 밑에 넣어뒀고 제가 약을 먹고 잠든 직후의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된 모양이었습니다. 나우, 저 여편네 약 먹였으니까 이제 내일 아침까지 시체처럼 잘 거야. 걱정 마. 자기야, 근데 수면제 너무 많이 먹이는 거 아니야? 그러다 아주 안 일어나면 어떡해? 안 일어나면 더 좋지. 안 그래도 지겨워 죽겠는데. 이리 와, 우리 꿀단지. 오늘따라 향수 냄새 좋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녹음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이어지는 대화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야, 근데 저 노인네 언제 죽어? 사망보험금 나오면 우리 유럽 여행 가기로 했잖아. 나 언제까지 똥기저귀 갈아야 돼? 비위 상해 죽겠어. 조금만 참아. 의사가 그러는데 기력 약해져서 올겨울 넘기기 힘들대. 당신 고생한 거 내가 그 돈 나오면 싹 다 보상해 줄게. 이 집도 정리하고 당신 명의로 새 아파트 사자. 꿀단지, 사망보험금, 새 아파트.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내 집 안방 바로 옆 거실에서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그 간병인 여자와 뒹굴고 있었습니다. 역겨운 웃음소리, 쪽쪽거리는 소리, 그리고 제 험담을 하며 낄낄거리는 소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방문을 박차고 나가 소리를 지르고 저 연놈들의 머리채를 다 뜯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비된 다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원통해서 온몸이 굳어버린 겁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입술을 꽉 깨물어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이 나쁜 놈들, 짐승만도 못한 놈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믿었는데 내 돈으로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내 목숨값을 계산하고 있어? 지금 나가서 따져봤자 저들은 뻔했습니다. 당신이 약에 취해 헛소리 들은 거야. 녹음기가 조작된 거야라며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겠죠. 아니면 저를 요양병원 같은 곳에 강제로 가둬버릴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힘없는 환자니까요. 어둠 속에서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그래, 니들이 내가 죽길 바란다고? 천만에. 난 절대 안 죽어.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데가 너희들 눈에선 피고름이 나오게 해줄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눈을 떴습니다. 최 여사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며 상냥하게 웃더군요. 사모님, 잘 주무셨어요? 얼굴이 좀 부으셨네.
그 가증스러운 낯짝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지만 저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어제 약 먹고 푹 잤더니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최 여사 덕분에 내가 살아요. 그날부터 저는 처절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놈들을 잡을 완벽한 덫을 놓기 위해서였죠. 가장 먼저 한 일은 약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물과 함께 약을 넣어주면 꿀꺽 삼키는 척하며 혀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가면 휴지에 뱉어서 모아두었죠. 약을 안 먹으니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말똥말똥했죠. 하지만 저는 죽은 듯이 눈을 감고 코까지 골며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자 놈들의 대담한 행각이 시작되더군요.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데도 거실에서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술판을 벌였습니다. 아우, 이 여편네 오늘따라 코를 더 고네. 아주 갈 때가 됐나 봐. 자기야, 나 저번에 백화점에서 본 가방 사줘. 보험금 나오면 사준다며. 그들의 추악한 대화, 더러운 짓거리들을 저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고 모두 들었습니다. 휴대폰 녹음기를 켜서 그 모든 소리를 매일 밤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놈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최 여사가 장 보러 나가고 남편이 화장실에 갔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지금 위험하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내일 엄마 병원 가는 날 같이 가자. 아빠 몰래. 다음 날 병원 진료를 핑계로 딸을 만났고 저는 딸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당장 가서 아빠 죽여버리겠다고 날뛰는 딸을 제가 말렸습니다. 안 된다. 지금 가서 따지면 흐지부지 돼. 확실하게 보내버려야 해. 변호사 알아봐라. 우리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집안 거실 잘 보이는 곳에 곰 인형으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아둔 뱉어낸 알약들을 성분 분석 의뢰했습니다. 예상대로 그 약엔 수면제 성분이 치사량에 가깝게 들어있더군요. 살인 미수나 다름없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디데이를 잡았습니다. 바로 남편의 환갑잔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몸 상태를 핑계로 집에서 조촐하게 식사나 하자고 했습니다. 자식들도 다 부르지 말고 그냥 미역국이나 먹자고요. 아마 자식들이 오면 최 여사람 맘 편히 못 놀까봐 그랬겠죠. 하지만 저는 남편 몰래 아들, 딸, 사위, 며느리까지 다 호출했습니다. 아버지가 서운해하시니 밤에 기습적으로 깜짝 파티를 해주자고 말이죠. 그리고 문제의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일찍 약을 먹는 척하고 방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거실로 나가더군요. 잠시 후 거실에서 샴페인 따는 소리가 들리고 최 여사의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환갑 축하해. 저 여편 내자니까 세상이 다 우리 거네. 그러게. 당신이 내 진짜 마누라지. 정 같은 여편네, 빨리 정리하고 우리끼리 살자. 어머, 자기도. 그럼 오늘 선물은 뭐야? 둘이 소파에서 껴안고 뒹굴며 희희낙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미리 자식들에게 보낸 신호에 맞춰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띠띠띠. 띠리릭. 현관문이 활짝 열리고 아들과 딸, 사위, 며느리가 케이크와 꽃다발을 든 채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 뭐? 순간 집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과 최 여사가 서로 엉겨붙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술병이 나뒹굴고 있었으니까요. 속옷바람에 남편과 남편 무릎 위에 앉아있던 최 여사는 너무 놀라 비명도 못 지르고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너희가 여길 어떻게? 남편이 허둥지둥 옷을 주워 입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려는 걸 사위가 막았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제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여보, 깜짝 선물 어때? 마음에 들어?
남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당신, 약 먹고 자는 거 아니었어? 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똑바로 섰습니다. 지난 몇 달간 복수를 꿈꾸며 밤마다 피나는 재활 운동을 했던 덕분에 비틀거려도 두 발로 설 수 있었습니다. 약? 내가 나 죽으라고 먹인 그 수면제? 안 먹었지. 내 놈들 짓거리 똑똑히 보려고. 저는 식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이게 내 선물이야. 이혼 소장이랑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장. 그리고 너희들이 나 죽으라고 모의했던 녹음 파일, 내가 먹던 약 성분 분석표, 방금 너희 짓거리 찍힌 영상까지 경찰서에 넘길 거야. 살인 미수로. 최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딸아이가 최 여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입 닥쳐. 우리 엄마 밥에 약 타고 엄마 언제 죽냐고 히히덕거려. 당신들은 감옥에서 썩을 줄 알아.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다 정리할게. 응? 저는 남편의 손을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치워, 더러운 손.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빈몸으로. 그날 밤 남편과 최 여사는 쫓겨났습니다. 물론 그냥 쫓겨난 게 아닙니다. 제가 준비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해서 그들은 꼼짝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정행위는 물론이고 환자인 저에게 약물을 오남용하여 상해를 입힌 죄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바라던 사망보험금은커녕 위자료로 전 재산을 털어내고 알거지가 될 판입니다. 최 여사 또한 간병인 자격 박탈은 물론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이 몇 번이나 찾아와 빌더군요. 갈 곳이 없어서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다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다나. 저는 문전박대했습니다. 30년 의리를 배신하고 내 목숨을 노린 대가치고는 너무 싸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독한 약을 끊으니 정신도 맑아졌고 열심히 재활해서 이제 지팡이 없이도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남편은 잃었지만 제 곁에는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자식들과 무엇보다 다시 찾은 제 소중한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절망하지 마세요. 이를 악물고 버티세요. 저처럼 반드시 웃으며 되갚아줄 날이 올 테니까요. 지금까지 내 남편의 간병인을 참교육한 저의 이야기였습니다.